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열차가 마을을 덮쳤다. 지붕이 무너지고 담장이 부서지며 사람들은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뛰어다닌다. 사람 살려! 우리 애가!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린다. 저는 달렸다. 우리 집 골목으로 꺾었지만 마당이 사라져 있었다. 지붕 끝만 겨우 보이고 그 아래는 검은 석탄 더미를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연회장입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오늘 제 딸 금이가 결혼합니다. 상대는 태국 대기업 가문의 장남입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처음 보는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통역사가 그 사이를 오갑니다. 저는 지금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생각납니다. 제 손. 검은 석탄가루가 손금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그 손.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감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가족은 2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석탄더미 속에서, 한 번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2번 다 살아남았습니다. 강원도 태백, 사부급, 1985년 2월 19일.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 정희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첫째 금이는 10살, 둘째 은희는 8살이었고 막내 윤희는 아직 젖먹이였습니다. 세 딸이 나란히 서서 뽀뽀를 해줬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저는 손을 흔들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낡았습니다. 쇠냄새와 석탄, 냄새가 섞인 공기, 전등이 희미하게 켜진 통로, 안전모를 고쳐 쓰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전이었습니다. 위에서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급했습니다. 전원 작업 중단, 전원 즉시 상승.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탄광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면 군말 없이 따릅니다. 위에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도구를 내려놓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농담 한마디씩 주고받는데 그날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매캐하고 두터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집 쪽으로 내달리는 동안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로에서 벗어난 화물열차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에 민가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골목과 마당을 덮었습니다. 지붕이 보이지 않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집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사람 살려! 애가 안 보여요. 우리 애가. 저는 우리 집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우리 집 마당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붕 끝이 겨우 보였습니다. 그 아래는 전부 검은 석탄이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석탄 더미가 우리 집을 절반 이상 삼키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이야, 은이야, 정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석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장갑도 없이. 석탄 덩어리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손바닥이 금방 찢어졌습니다. 피가 나는 게 보였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우리 애들 있어요. 빨리요. 여기요. 탄광, 회사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석탄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옆집 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석탄을 퍼내자 검게 뒤덮인 시신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빨리 팠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방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도 석탄이 밀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마지막으로 한 삽을 퍼냈습니다. 문이 조금 밀렸습니다. 저는 문틈에 손을 넣고 힘껏 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파랗게 찔린 금희와 은희가 석탄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 뒤에 아내 정희가 윤희를 품에 꼭 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방 안은 절반이 이미 검은 가루로 차 있었습니다. 창문이 막혀 있어서 숨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냥 윤희를 안은 채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금희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작업복에 석탄가루가 가득 묻은 채로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화물열차를 운행한 회사, 철도관리기관, 탄광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보상 얘기가 나왔지만 금액은 터무니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우리는 먹고 자야 했습니다. 임시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 이웃 동네 둘째 형님 댁에 가서 아이들을 씻기고 늦은 저녁을 먹여 재웠습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금희는 문이 닫히면 울었습니다. 석탄이 문을 막던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탄광은 당분간 조업이 중단됐고 월급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살림도 옷도 아이들 교과서도 전부 석탄 속에 묻혔습니다. 둘째 형님 댁도 내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 일주일 후 저는 경상도 어머니 댁을 생각했습니다. 큰형님이 거기서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형은 일단 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찾고 버스를 탔습니다. 5 식구가 버스맨 뒤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태백산이 멀어졌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형수가 옆에서 반찬을 더 놓아주며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좀 쉬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형님 댁은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셔서 인근에서는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첫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막내 윤희가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저는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로 그런 밤이 계속됐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뭉개져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형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5 식구를 어떻게 받아요? 언제까지요?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잠깐이 언제까지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에셋까지요? 에셋이요? 형의 목소리가 낮게 달랬습니다. 형수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같이 살 거면 나 이혼해요.
진짜로 나는 못 살아요. 그 말이 벽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들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형수가 부엌에서 혼잣말하는 소리, 아내가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금희와 은희의 귀를 손으로 막아줬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자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탄광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석탄 더미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소리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창피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짐이었습니다. 형 집에 들어온 5명의 짐. 그날 밤은 그렇게 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내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이들 옷을 챙겼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쌌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10살짜리 금희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방 앞에 잠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깨우면 형수와 또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셨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따라 나오셨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딜 가냐?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딜 가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5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직 버스가 오려면 1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금희와 은희 어깨에 덮었습니다. 아내가 윤희를 더 꽉 안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국밥집 가자. 장모님은 경기도에서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이 5개였고 아침부터 국을 끓이면 저녁까지 팔았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오는 곳이었고 가격은 싸고 국물은 진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그걸 2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장모님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뜨거운 국밥 5그릇을 내오셨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국밥집이 우리 집이 됐습니다. 가게 옆 창고를 치웠습니다. 거기에 이불을 펼쳤습니다. 5 식구가 그 좁은 곳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꼼짝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는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새벽에 시장에 갔습니다. 뼈를 사고 채소를 샀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장모님과 함께 국을 끓였습니다. 낮에는 인근 공사판에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저녁엔 배달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자정이 넘어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고 자. 아내는 늘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거나 힘들었냐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위로가 됐습니다. 석탄 먼지 대신 국밥 김이 피어오르는 집에서 우리는 하루씩 버텼습니다. 금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고 이후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뭘 물어봐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집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시험지는 항상 꽉 채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금희 아버님, 이 아이대로 두기 아깝습니다. 성적이 이 정도면 특기를 찾아줘야 해요. 그 말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기라는 게 돈이 있어야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 레슨, 과외. 저는 자정이 넘어야 집에 들어왔고, 들어오면 금희는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영어 혼자 공부해도 돼? 왜? 그냥 말할 줄 알면 어디서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다음 날 헌책방에서 영어 교재 2권을 사다 줬습니다. 합쳐서 3,000원이었습니다. 금희는 그것을 가게 한쪽 구석에서 손님들 사이에서 읽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금희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뭔가에 꽂히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자 일본어 책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틀어놓고 귀로 익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끝날 때 이미 영어와 일본어로 간단한 대화가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중국어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중국어 테이프가 있었는데 선생님께 부탁해서 방과 후에 혼자 들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아내 정희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새벽 2시에도 불 켜고 있어. 뭐 하나 봤더니 테이프 들으면서 받아쓰기 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날 가게에서 금희 방 앞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금희야. 응, 아빠. 자야지. 조금만 더.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을 받아서 갔습니다. 외국어 관련 학과였습니다. 입학 첫 해 금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태국어도 배우려고. 또? 응. 동남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태국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 내가 하면 어디서든 쓸 수 있을 것 같아. 10살짜리 아이가 국밥집 구석에서 영어책을 펼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시장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희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돈 들인 게 없었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해외 연수도 없었습니다. 헌책방 교재 몇 권, 도서관 테이프, 드라마.
그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금희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자 했는데 혼자 하니까 오히려 내 방식이 생겼어. 졸업 후 금희는 국제회의 전문 통역사가 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 박람회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태국 바이어를 만나는 자리 옆에 서서 말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엔 규모가 커졌습니다. 기업 협약식, 합작 계약, 외교 행사. 금희는 5개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람들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큰 국제 무역 컨퍼런스에 배정됐습니다. 한국 기업과 태국 대기업이 합작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태국 측 대표단 안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의 첫날 협상이 틀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한 말을 영어로 옮겼는데 태국 측이 뉘앙스를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금희가 나섰습니다. 한국어로 한국 측에 확인하고 영어로 정리하고 태국어로 태국 측에 직접 설명했습니다. 뉘앙스까지 살려서 태국 측 표정이 풀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 남자가 금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까 통역 정말 정확했습니다. 말만 옮긴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옮겼어요. 금희가 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것이 첫 대화였습니다. 이후 컨퍼런스 기간 내내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금희가 5개 언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태국어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왜 태국어를요? 금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한 번 무너졌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무너지면 다른 방향으로 세우면 된다고. 저는 언어로 택했습니다. 남자가 한동안 금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더 들려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금희는 태백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탄 더미 이야기를, 국밥집 이야기를, 새벽에 혼자 테이프 들으며 외국어를 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국 재벌 가문에서 자란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금희한테 들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옆 대기실에서 저는 턱시도를 고쳐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막노동을 오래 해서인지 관절이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턱시도는 잘 맞았습니다. 아내 정희가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괜찮아? 응. 울면 안 돼. 안 울어. 물론 울었습니다. 금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손 왜 이렇게 떨려? 추워서. 여기 따뜻한데. 아빠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 금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10살 때 그 아이가 웃던 방식으로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새벽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공사판이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가 떠올랐습니다. 창고 이불이 떠올랐습니다. 얇은 벽 너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기로 흘러왔다는 것. 식이 끝나고 연회장에서 형수를 봤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형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었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혼자 구석에 서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됐든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 15년 동안 다양한 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수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못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짧았습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덕분에 더 독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날 새벽 형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국밥집에서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절박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아내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됐다고. 밤이 되자 연회장 조명이 낮아졌습니다. 금희와 남편이 첫 번째 춤을 췄습니다. 태국 전통 음악이 잠깐 흘렀다가 느린 왈츠로 바뀌었습니다. 통역사도 다른 하객들도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그날도 많이 울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정희가 봤더니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15년 동안 그 말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 선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됐다는 것. 석탄 더미에서 살아나왔고, 사람 말에 무너졌다 일어났고, 국밥 김 속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그걸로 됐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2번 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석탄 더미 속에서 방문이 열리던 순간, 한 번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국밥집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무너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난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뭔가에 묻혀서 지붕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방문은 열립니다. 저는 그게 하늘의 뜻인지 운인지 아니면 그냥 버틴 결과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채로 1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그 새벽에 주저앉지 않은 것, 형집 골목에서 돌아서지 않은 것,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것, 그 선택들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금희가 춤을 춥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손에는
아직 석탄가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손으로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4년 어느 탄광마을 출신 아버지 같습니다.